어떤 사람은 로마는 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로마 제국이 어느 다른 제국하고 전면전을 해서 완전히 멸망한 기록은 없어요. 그냥 야금야금 이방인들에 의해서 빼앗기고 나중에는 그 게르만족한테 황제까지 갖다 바치고, 그래서 로마 제국이 완전히 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도시가 불타지도 않고 주민들이 학살당하거나 노예로 팔려가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게르만족들이 로마를 차지해버린 거지, 그냥 와서. 그래서 로마라는 이름만 없어졌을 뿐이지 서유럽 전체가 로마화가 됐어요. 이 게르만족들은 로마 문화를 숭배했습니다. 언어를 로마어를 배웠고, 그래서 오늘 유럽에 있는 프랑스어, 네덜란드어, 독일어, 스페인어, 이거 다 라틴어가 변화된 거예요. 라틴어가 게르만족하고 섞이면서 게르만 방언하고 섞여가지고 그래서 각자의 언어가 된 거죠. 이 게르만이라는 게 다 통일된 게 아니잖아요. 서거트, 동고트, 반달, 앵글로, 섹슨, 각종 다양한 종족들이 있거든요. 그 다양한 종족들이 라틴 문명하고 섞이면서 라틴 문명에 동조되면서 언어가 섞여서 오늘날의 유럽 언어들이 된 거죠. 그러니까 로마는 망한 게 아니라 로마라는 이름만 없었고 서유럽 전체가 로마화가 됐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부 기독교화가 됐어요. 이 사람들이 로마 문화를 좋아하다 보니까 기독교도 좋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부족장이 개종하면 그 국민들은 다 같이 개종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기독교가 전 유럽에 퍼지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화는 중세에도 계속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등생인 갈리아 지방, 갈리아가 오늘날 프랑스 지역이에요. 프랑크 왕국이 지배했던 프랑스 지역이고, 잉글랜드, 영국이죠. 잉글랜드 지역도 다 로마 시대였으니까. 그 다음에 스페인, 북아프리카, 제2, 제3의 로마화가 계속됐고, 이 사람들은 심지어 오늘날 북아메리카 대륙에도 포스트 로마다. 왜? 결국 로마화된 영국, 이 사람들이 가서 만든 식민지, 이게 결국 다 로마화다. 그래서 이 로마는 오늘날까지 명명되지 않았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특히 교회의 이름으로 다 통합이 됐다. 그래서 초기 로마는 왕정 시대였다가 공화정 시대로 갔죠. 그랬다가 황제, 제정 시대로 갔다가 이제는 네오도시우스 황제 이후에 로마는 신정 시대가 됐다. 기독교라고 하는 신이 다스리는 나라가 됐다. 그리고 근대 와서 비로소 신이 대신에 인간이 다스리는 인정 시대가 된 거다. 그러니까 로마는 없어지지 않았다. 이런 이제 얘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로마의 빈부격차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빈부격차가 자본주의 시대의 산물이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데, 사실 로마 시대의 빈부격차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심했습니다. 99%의 로마인은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보면 로마 제국의 99.5%가 소위 말하는 덜 고귀한 자들, 이건 라틴어로 부르는 거를 이제 오늘날 우리 현대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덜 고귀한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지배계층들은 원로원 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이건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금액은 달라집니다만, 100만 세스테르세스, 이게 이제 굉장히 고액 화폐 단위인데, 이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원로원 귀족이 될 수 있고, 소위 말하는 평민 중에서 부자로서 기사계급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40만 세스테르세스의 재산이 있으면 기사계급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로 보면 이제 기업가들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계층을 합하면 5천 명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 로마 인구가 5천만에서 6천만 정도 되니까 0.01%. 여기다가 요 밑에 부유층들 3만에서 3만 5천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 세 계층을 합하면 전체 부의 80%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보다 훨씬 더 빈부격차가 심했죠, 로마 시대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가난했었다, 이런 얘기고. 그 불평등을 평가하는 지니계수로 봤을 때 로마의 지니계수는 어느 정도 됐을까? 로마 초기에는 한 0.5 정도. 보통 우리나라 지금 0.3, 3점 초반이에요. 보통 이제 이 정도 되면 소득 분배가 괜찮은 거고, 5 정도 되면 소득 분배가 되게 나쁜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오늘날 거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정확하냐, 이건 사실 알기 어렵죠. 그런데
갈수록 보시면 그 진위 계수가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세기 정도에 가면 진위 계수가 굉장히 떨어지죠. 그럼 굉장히 좋아진 거네요. 그죠? 빈부격차 줄어들었으니까. 빈부격차라는 측면에서 보면 좋아진 거지만 이건 어떤 의미냐? 빈곤화와 평등화가 같이 간 거예요. 로마가 서로마 제국이 몰락하고 나서 게르만족이 이동하고 나서 로마 전체의 생활 수준이 계속 떨어집니다. 장거리 무역도 다 없어지고 자급자족 시스템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굉장히 생활 수준이 나빠지거든요. 그래서 5세기 혼란기의 인구를 다시 회복하려는데 500년이 걸려요. 10세기에 가서야 5세기의 인구가 회복이 돼요. 그 많은 사람이 다 전쟁으로 죽은 거거든요. 먹고 살기 어렵고 과거에 흉년이 있으면 무역상들이 들어와가지고 무역이 되면 흉년을 극복할 수가 있는데 무역도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진위 계수가 떨어지는 게 빈곤화와 불평등 감소와 동시에 일어났다. 이렇게 오늘날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빈곤층에 대해서 그 로마 시대의 빈곤층에 대한 관심은 어땠을까? 이 로마 사람들은 빈곤층에 관심이 없었어요. 왜?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장군들이나 이런 유력자들이 죽을 때 공공시설을 많이 기증했다 그랬잖아요. 공공시설 많이 기증했으니까 좋은 건가요? 사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시설을 기증한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 공공시설은 전체 로마 시민들이 쓰는 거죠. 그래서 기증한 거지. 무슨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과 내가 차별된다는 것을 나타냄으로써 우월감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인 인류가 그리고 내가 쓴 수저 계급론에 대한 진단과 정책 재현이라고 하는 이 보고서의 한 챕터에 이런 거를 자세하게 소개해 놨는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데오도시우스 황제 이후에 4세기 후반에 기독교가 로마의 이제 공식 종교일 뿐만 아니라 이제 유일한 국교로 된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서 이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돌봐야 된다는 인식이 점점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로마 말기에 기독교가 결국 로마를 점령했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다 그랬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기본 같은 사람은 로마 멸망의 이유가 기독교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지만 어쨌거나 유럽 사회가 안정을 찾는 데는 특히 빈부격차를 완화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유지하게 해서 이 로마 이후의 사회가 안정적인 상태로 들어가는 데는 기독교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기독교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유대교에서 나온 종교인데 유대교는 동족에 대한 특히 동족의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친척이 빚이 많이 져서 노예로 되면 반드시 일족 중에 누구는 그 친족을 구해 와야 돼요. 빚을 갚아주고. 이런 율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유대인이 점령을 할 때 각 부족별로 땅을 나눠줬었는데 빚을 많이 져서 땅을 팔면 친척 중에서 누가 유력자가 나타나서 우선적으로 땅을 변제할 그럴 권리가 있어요. 물은다 그러죠. 물러준다 그러죠. 우리가 흔히들 이렇게 물러준다 그러잖아요. 야, 물려줘. 이렇게 얘기하잖아. 바둑 장기 뚫 때 한 수 물려줘.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물을 수 있는, 변제할 수 있는 권한을 줘서 그걸 변제해서 그거를 그 후손들한테 이름으로 땅을 이렇게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허락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대교는 그 동족을 구제하는 것을 의무로 삼고 있었는데 이 유대교에서 이제 파생돼서 나오는 기독교, 오늘날은 이제 그 기독교하고 캐톨릭하고 이제 구분이 되잖아요. 근데 캐톨릭 역시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성경 곳곳에 사회적 약자, 가난한 자, 이웃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죠, 기독교가. 그래서 중세 가톨릭 감독의 의무는 1차적인 의무는 가난한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요새는 국가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하지만 당시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국가도 없었고 그 사회에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는 곳은 이 기독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로마는 굉장히 사치한 상층부 그리고 굉장히 가난한 하층부 이렇게 양극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간층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부는 우리가 귀족 중에서 신부가 많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자상속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장자상속제를 안 하면 장원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계속 쪼개지잖아요. 자식이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10분의 1씩 다 나눠주면 쪼개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장자한테 상속을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차남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장남하고 차남의 지위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차남은 그냥 여러 백성 중에 하나나 마찬가지예요. 귀족일 뿐이죠. 장남은 모든 권한을 물려받는 거예요. 천지 차이인데 그래서 그 차남 중에서 신부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교황까지 이제 되려고 이제 주교도 되고 그래서 이렇게 상층부에서 그 신부가 된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높은 이제 주교나 이런 자리를 가게 되고 추기경이 되고 뭐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데 이 신부는 신분의 제한이 없었어요. 아무리 가난한 자도 농노 출신도 신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회 안에는 이 신분제가 철폐되어 있었다. 그래서 이 상당히 중간층에서 교회 지도자들은 많이 나왔고 그래서 뭐 장인에서도 나왔고 이렇게 중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을 계속 많이 받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했는데 사실 부자들이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죽으면서 교회에다가 자기 죽고 나서 자기 영혼이 천당 가도록 해달라고 기부를 많이 했는데 사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각 공동체에서 소액 기부들을 계속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감독 법정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거기서 계속 교구해서 도와주도록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에서는 신자는 다 가족이라고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다 가족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다 구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그 가도를 중심으로 해서 가도 곳곳에 이런 그 여행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가난한 사람들 돌보는 이런 시설들을 해서 로마가 마지막에 저렇게 가난한 궁핍화가 진전됐지만 사회적 안전망을 교회가 제공했다. 그러면서 중세 사회에 게르만 민족이 이동을 해오면서 전 로마가 이렇게 기독교화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